여러분, 만약 20년 동안 무시하고 비웃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당신의 운명을 쥔 사람이라면, 당신이 가정부라고 부르던 그 여자가 당신의 상사가 된다면, 오늘 이야기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으로 가득합니다. 불륜을 저지른 남편, 20년을 참고 견딘 아내, 그리고 단 한 통의 전화로 완전히 뒤바뀐 운명.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실화라고? 잠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매주 한 번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뚫어드릴 통쾌하고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한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마침내 선택한 것. 준비되셨나요? 절대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반전에서 여러분의 입이 떡 벌어질 테니까요. 그럼 시작합니다. 챕터 1. 완벽해 보이는 일상. 어떤 가정은 겉에서 보면 참 행복해 보입니다. 남편은 중견기업 이사, 아내는 단란한 집을 꾸리는 현명한 여인,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탁. 하지만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액자 속에 가장 깊은 균열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그런 균열 속에서 20년을 견뎌낸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은. 결혼 20년 차, 올해 45입니다. 지은 씨는 오늘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와이셔츠는 풀을 먹여 다림질했습니다. 구두도 닦아두었죠.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남편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6시 30분, 남편 박민수가 식탁에 앉습니다.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여보, 커피 여기 있어요. 오늘 중요한 회의 있다고 했죠? 남편은 신문을 펼친 채 고개도 들지 않습니다. 대답 대신 찌개 한 술을 뜨더니 얼굴을 찌푸립니다. 간이 또 이래? 맨날 똑같은 맛이야. 지은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익숙하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죄송해요. 내일은 더 신경 쓸게요. 남편은 대답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합니다. 지은 씨가 황급히 따라가 구두를 챙겨주지만 남편은 그녀를 보지도 않고 문을 나섭니다. 혼자 남은 지은 씨는 식탁에 앉아 식은 찌개를 바라봅니다. 간이 맞지 않는다던 그 찌개를. 그녀의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한때는 예뻤을 얼굴, 이제는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거울을 보며 그녀는 생각합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나는 언제부터 눈치를 보게 되었을까?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평범하고 고통스러운 아침이 곧 완전히 뒤집힐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챕터 2. 작은 균열의 시작. 결혼 초반은 달랐습니다. 25의 지은 씨와 29의 민수 씨는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민수는 그때 작은 회사의 대리였고 지은 씨는 그를 믿고 따랐습니다. 둘이 먹고 살기 빠듯했지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민수가 퇴근하면 현관까지 뛰어나가 맞이했고 그는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다고, 당신이 있어 행복하다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민수는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부장을 거쳐 이사까지 올랐습니다. 연봉도 올랐고 지위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지은 씨가 물 한 잔을 건네자 그는 짜증스럽게 밀쳐냅니다.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좀 꾸미고 살면 안 돼. 회사 사람들 만날 때마다 창피해 죽겠어. 지은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민수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밥이 또 이거야? 집에만 있으면서 이것밖에 못해? 어머니 병원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당신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그렇지. 요즘 여자들은 다 자기 일하면서 사는데 당신은 뭐 하고 사는 거야? 지은 씨는 그럴 때마다 참았습니다. 남편도 회사에서 힘들겠지. 조금만 더 이해해주자. 조금만 더 참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타이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수가 늦게 귀가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잠을 설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비틀거리며 들어와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그녀가 담요를 덮어주려 다가갔을 때 양복깃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고 진한 지은 씨는 절대 쓰지 않는 그런 향수. 지은 씨는 조심스럽게 민수의 양복 주머니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얀 손수건 하나를 발견합니다. 선명한 빨간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은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어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손수건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은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구나. 이건 무관심이 아니구나. 이건 배신이구나. 챕터 3 침묵 속의 관찰. 다음 날부터 지은 씨는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를, 말투 하나하나를. 그리고 곧 진실은 생각보다 쉽게 드러났습니다. 민수의 핸드폰엔 서연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회사 신입사원 최서연. 28살 명문대 출신의 외모도 출중하다는 그 여자. 지은 씨는 어느 날 민수가 샤워하는 사이 그의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아직 그 번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카톡 대화창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오늘 회의 때 멋있었어요. 이번 주말에 또 만나요. 저번처럼 그 호텔로 갈까요? 오빠 와이프는 눈치도 없나 봐요. 우리 관계 전혀 모르는 것 같던데? 그리고 민수의 답장. 우리 집사람은 멍청해. 신경 쓰지 마. 너만 보면 살 것 같아. 빨리 보고 싶다. 지은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욕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지금 행복한 겁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며 아내를 속이면서. 지은 씨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수첩을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장소, 호텔 이름,
카드 사용 내역, 문자 내용, 사진,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철저하게. 그리고 그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민수는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에게 아내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민수 회사 동료의 아내와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은 씨, 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는데, 지난번 회식 때 민수 이사님이 그 여자는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술자리에서 아내를 어떻게 말하고 다니는지. 우리 와이프? 그냥 집 지키는 가정부지 뭐. 요즘 같은 세상에 집에만 처박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동료들 웃음소리. 우리 서연이 봐. 얼마나 똑똑하고 예쁜데. 요즘 여자들은 다 이렇게 당당하고 멋있잖아. 늙은 마누라는 뭐 쳐다보기도 싫더라고. 지은 씨는 그 말을 듣고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료 아내는 미안하다고 몰랐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했지만 지은 씨는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은 씨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엔 45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가엔 주름, 손은 설거지와 청소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일까? 나는 정말 비웃음당해 마땅한 사람일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지친 얼굴만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참았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끝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면 그녀만 더 초라해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더 철저하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녹음도 했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변호사를 몰래 만나 상담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때가 올 거라고, 언젠가는 이 모든 고통이 끝날 거라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언젠가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훨씬 극적으로 찾아올 거라는 것을. 챕터 4. 무너지는 자존감.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외도는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말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출장이라는 핑계로, 골프 약속이라는 핑계로. 지은 씨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민수가 귀가하면 밥을 차려주고 더러운 옷을 빨아주고 구두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며 민수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녁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반찬이야? 나 오늘 회사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집에 와서 이런 걸 먹으라고?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미안해요. 시어머니 병원 다녀오느라 시간이 부족해서. 시어머니! 맨날 그 핑계야! 당신은 대체 뭘 하고 사는 거야?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민수가 화가 나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지은 씨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그릇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당신 같은 여자랑 살겠어? 나한테 감사할 줄이나 알아. 그 순간 지은 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깨진 그릇 조각 위에. 하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그녀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지은 씨는 그날 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엔 완전히 무너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나는 정말 이렇게 무가치한 사람일까?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비록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하더라도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내려 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는 끝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은 씨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지은 여사님이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세양의 변호사 김정훈입니다. 지은 씨는 잠시 멍했습니다. 법무법인? 왜 그런 곳에서 연락이 온 걸까? 여사님, 고인이 되신 이철호 회장님의 유산 상속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차후. 삼촌이요? 삼촌이 돌아가셨다고요? 네. 유언에 따라 여사님께 상속할 재산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은 씨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철호 삼촌. 그녀가 어렸을 때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는 그 삼촌. 삼촌은 그때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넌 똑똑한 아이구나. 힘들 때가 오면 삼촌을 기억해라. 하지만 그 후로 연락이 끊겼고 지은 씨는 삼촌의 존재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촌이 돌아가시며 자신에게 뭔가를 남겼다고 지은 씨는 알 수 없는 불안과 동시에 묘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것을, 세상이 조용히 그녀 편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것을. 챕터 5. 숨겨진 진실. 다음 날 아침 지은 씨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민수는 어젯밤 늦게 들어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층 빌딩. 법무법인 세양은 50층에 있었습니다. 지은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과 현대식 인테리어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접수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넓은 회의실로 들어서자 정장을 입은 변호사 한 명과 나이 지긋한 남성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젠 여사님, 오셨습니까? 앉으십시오. 저는 어제 통화드린 변호사 김정훈이고, 이쪽은 이철호 회장님의 비서실장이셨던 박찬호 이사님입니다. 지은 씨는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철호 회장님께서는 지난달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별세하셨습니다. 유언장에 따르면 회장님의 전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여사님께 상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은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를요? 왜? 저한테요? 삼촌을 어렸을 때 딱 한 번 뵌 게 전부인데. 회장님께서는 평생 여사님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멀리서요. 여사님의 결혼식 사진도 힘들게 살아가시는 모습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지은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비서실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젊은 시절 가족과 불화가 있어 해외로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조카 딸인 여사님만큼은 늘 걱정하셨죠.
특히 여사님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아시고는 많이 괴로워하셨습니다. 유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조카 이지은에게. 내가 이 글을 읽을 때면 삼촌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을 것이다. 미안하다. 살아 생전 너를 도와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재산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너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보여주어라. 지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상속 내역입니다. 세양그룹 지분 35%. 시가 약 2조 3천억 원 상당. 해외 부동산 15건. 국내 상업용 빌딩 8건. 그리고 스위스 비자금 계좌에 예치된 현금 500억 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분으로 인해 여사님은 세양그룹의 최대 주주가 되신다는 점입니다.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십니다. 지은 씨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이 한 줄에 멈췄습니다. 세양그룹 계열사 목록 세양전자, 세양건설, 세양유통, 태성산업. 태성산업. 바로 남편 박민수가 이사로 재직 중인 그 회사였습니다. 지은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성산업이 세양그룹 계열사라고요? 네. 작년에 인수합병한 자회사입니다. 회장님께서 인수하실 당시 여사님의 남편분이 그곳 이사로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여사님을 보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은 아닙니다. 지은 씨는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짓밟고 비웃었던 남편. 그 남편의 운명이 지금 그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사님, 결정은 전적으로 여사님의 몫입니다. 원하신다면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여사님께서 당당하게 나서시길 바라셨습니다. 서명만 하시면 오늘부로 여사님은 세양그룹의 대주주가 되십니다. 지은 씨는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20년 동안 참고 살았던 삶. 눈치 보고 고개 숙이고 용서하며 살았던 삶. 하지만 이제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지은 씨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공기가, 분위기가, 그녀 자신이. 지은 차분하고 단호하게 다음 주 태성산업 이사회 일정 잡아주세요. 제가 직접 참석하겠습니다. 직접 참석하시겠다고요? 지은 냉정하게 네. 새로운 대주주로서 인사를 해야죠. 비서실장과 변호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의 눈빛이 변했다는 것을.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참고 사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법무법인을 나서며 지은 씨는 강남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그녀를 비쳤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챕터 6 심판의 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지은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호사와 비서실장의 도움을 받아 회사의 모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태성산업의 재무제표, 임원진 명단, 인사기록. 그
그리고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남편 박민수가 얼마나 무능한 임원인지를. 실적은 바닥이고 부서 평판은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줄을 잘 서서 아부를 잘해서 이사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민수가 회사 법인카드로 최서영과의 미래 비용을 처리한 기록이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심지어 명품 가방까지 모두 회사 돈으로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횡령, 배임. 그는 아내를 배신한 것뿐만 아니라 회사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태성산업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대주주 교체에 따른 경영 방침 변경 및 구조 조정.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지은 씨에게 평소처럼 짜증을 냈습니다. 커피가 왜 이렇게 미지근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 지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민수는 기분이 나빴지만 곧 무시하고 출근했습니다. 오후 2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와 다른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대주주가 온다던데 누군지 알아? 글쎄, 세양그룹 회장 조카라던데 여자라더라고. 여자? 경영을 뭘 알겠어? 그냥 지분만 받아먹고 있는 거겠지?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은색 샤넬 수트를 입은 여성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메이크업은 절제되어 있었지만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비서실장과 변호사가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수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은이? 지은 씨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세양그룹 대주주 이지은입니다. 오늘부로 태성산업의 경영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각 임원 앞에 서류를 나눠줬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민수 이사 즉시 해임 및 명예퇴직 처리건. 이게 무슨... 박민수 이사, 당신은 지난 3년간 회사 법인카드를 자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총액 1억 2천만 원. 횡령과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업무 태만으로 인해 담당 부서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직원들 사이에서의 평판도 최악입니다. 더 이상 이 회사에 필요한 이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지은 대주주는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주주입니다. 경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사회 의결에 따라 즉시 해임이 가능합니다. 해임에 찬성하시는 분?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단 한 명도 민수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얼마나 무능하고 오만했는지를. 민수는 창백한 얼굴로 지은 씨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우리 얘기 좀... 저는 이제 당신의 아내가 아닙니다. 이혼 서류는 이미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당신의 상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정 최저 금액으로 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횡령한 금액은 전액 변상하셔야 합니다. 변상하지 못할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무시했던 여자, 가정부라고 비웃었던 여자가 지금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그를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보안팀, 박민수 전 이사를 에스코트해 주세요. 오늘부로 출입이 금지됩니다. 2명의 보안 요원이 민수의 양옆을 잡았습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지은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후회, 분노, 그리고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안건을 넘기며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는 그렇게 자신이 20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보안요원에게 끌려나가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챕터 7. 역전된 일상.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후 그는 재취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좁았고 그의 평판은 이미 바닥이었습니다. 횡령 전과자, 불륜남, 무능한 임원, 그 어떤 회사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한때 술자리에서 함께 웃던 사람들, 골프를 치던 사람들, 그들은 이제 민수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절망했습니다. 집도 잃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지은 씨가 집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재산 분할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횡령한 금액을 변상하느라 빚만 늘어났습니다. 그는 결국 좁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한때 30평대 아파트에서 살던 그가 이제는 5평도 안 되는 쪽방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결국 세양그룹 계열사의 주차장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다른 곳에서는 받아주지 않았지만 세양그룹 인사팀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지은 씨의 짓이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전 부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경비원이 된다는 것, 그것은 치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첫 출근 날 민수는 경비복을 입고 주차장에 섰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한때 고급 수트를 입고 이 건물에 들어섰던 그가 이제는 낡은 경비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검은색 벤츠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차가 누구의 차인지. 차가 멈추고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운전석에는 지은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출근하셨습니다. 지은 씨는 그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문을 올리고 천천히 차를 몰아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매일 아침 지은 씨의 차량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녀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어느 날 민수는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은아,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은 씨가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박민수 씨,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업무에 지장을 주지 마세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걸어갔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빗속에 홀로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무엇을 버린 걸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그를 놓아버렸습니다. 그가 버린 사랑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좁은 원룸에 혼자 앉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지은 씨가 매일 아침 차려주던 따뜻한 밥, 구두를 닦아주던 그 손길, 아무리 짜증을 내도 묵묵히 참아주던 그 모습,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얼마나 쉽게 짓밟았는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함은 이제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챕터 8. 그녀의 선택. 1년이 흘렀습니다. 지은 씨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양그룹 이사로 취임한 그녀는 회사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녀는 직원 복지를 강화했고 여성 임원 비율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어느 날 지은 씨는 여성 리더십 포럼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수백 명의 여성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참고 살았습니다. 폭언을 들어도 참았고 무시당해도 참았습니다.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였다는 것을. 진짜 용기는 참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지은 씨와 같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지은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남편이 저를 무시하고 폭언을 해요. 근데 용기가 안 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강해지셨어요? 지은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게. 강한 게 아니에요. 저도 무서웠어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걸 끊는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알아요. 하지만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당신은 행복한가요? 젊은 여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그게 답이에요.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당신도 저도 모든 사람이 참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지은 씨는 그 여성을 오래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재단의 연락처를 건네주었습니다. 지은 씨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곁엔 같은 아픔을 겪은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고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지은 씨는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책상 위엔 이혼 확정 판결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당신이 버린 건 가정이 아니었어. 사랑이었어.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지. 하지만 이젠 알아.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사랑은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걸. 지은 씨는 판결문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을 꺼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확장 계획. 그녀에게 이제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
그리고 미래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내일 오전 신규 사업 프레젠테이션 준비 완료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지은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억지로 짓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행복한. 그녀는 코트를 걸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 입구엔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경비복을 입고 여전히 그 자리에. 1년이 지났지만 그의 모습은 더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지은 씨의 차가 다가오자 민수는 습관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퇴근하십니다. 지은 씨는 잠시 차를 멈췄습니다. 창문을 내렸습니다. 민수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박민수 씨, 네. 잘 지내세요. 그리고 지은 씨는 다시 창문을 올리고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그것은 이별이었습니다. 진짜 이별. 미움도 아니고 복수도 아닌 그저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사라지는 차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닿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 구입한 한강뷰 아파트. 넓고 밝은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조명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지은 씨는 코트를 벗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강물에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우려 마셨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이제 그녀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맞춰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게 진짜 나였구나. 이게 내가 누릴 수 있었던 삶이었구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단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의 메시지였습니다. 지은 씨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일 만나요. 지은 씨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엔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제 자기 자신을 선택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무너질 것인가, 일어설 것인가, 참을 것인가, 나를 지킬 것인가. 이지은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녀에게 말합니다. 잘했어. 넌 충분히 강했어. 그리고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당신의 선택을 응원합니다.